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실장이 아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먼저 만났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과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고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그런 배경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긴급 현안 생긴 것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함께 그리고 여러 정치 현안들도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현안 중에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목적이 뭐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간 이견 조율 성격이 짙다라고 하는 관측인데요. 맞다고 보시나요? 네, 한미 간에 이견도 있겠죠. 예. 이견도 있고, 또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특히 한미 양국이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는 남북 관계대로, 또 북미 간에는 북미 관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이 서로 잘 조율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외에도 우리 측에서도 수시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하고 상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견 자체가 특이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예. 아마 좀 특이하게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아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이렇게 만나서 면담된 것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예. 일부에서는 뭔가 청와대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우리 정부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기려고 한다면, 뭔가 있다면, 예.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직통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확대 해석은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추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최근에 남북 관계가 합의사항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건 특별대표가 아마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싶고, 또 그 중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좀 더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회담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시기를 좀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총책임자로서 만난 거다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요즘 임 비서실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의혹들도 많이 있고, 휴전선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당에서는? 글쎄요, 너무 과잉 해석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임종석 실장이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 휴전선 지역을 직접 방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군사간 합의 사항에 따라 최전방 GP도 해체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뢰 작업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장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비판들이 있는 거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그런 야당에서의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상적인 업무와 정치 공세는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효과가 이제 사실 이견을 강조하고 이제 문제를 약간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 실제로 이견에 대한 언급들이나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미 간에는 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해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한미 양국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한미 양국은 충분히 그러한 이견들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한미 동맹 또는 한미 관계, 또 대북 문제를 둘러싼 정책의 큰 틀에서는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잘 되길 안 바라는 측에서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 정가 얘기를 빌어가지고 뭐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남북 협력의 속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좀 안 좋은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가 예. 왜곡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지적이 있죠. 예. 예, 워싱턴에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에서 좀 언급된 전문가가 브루스 클링너라고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데 저도 잘 아는 사람이고 몇 번 자주 만납니다. 워싱턴 가면요. 예. 근데 이분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그분의 얘기와 미국 정부의 얘기를 뒤섞어가지고 마치 미국 정부 입장을 그분이 대변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전문가 얘기를 갖고 미국 정부의 전체 얘기처럼 일부 언론 기사와 사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비건 특별대표 같은 분들은 변함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와 그다음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언론이 일부의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자기 입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요. 대신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철도도로 연결 문제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통일부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국이 이제 이걸 수용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시기의 문제지 대북 제재와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양매장 현대화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철도 연결 공동조사 착공식은 뭐 실질적으로 물자나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이 자신들이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나 이런 거와 연관해가지고 다소 시기를 조율해달라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대북 제재 하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난 9월 말에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 국무부 관계자 이번에 그분들 같이 오셨던 분들인데 예. 비건 대표도 만났고 같이 왔던 보좌관도 다 같이 만났던 분들인데요. 그분들 말씀은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간다. 그러나 비핵화 하에서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우리는 충분히 북한에게 북한이 납득할 수 있고 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급하지만 미국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정치 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모호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국내 현안 질문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연일 추락을 하자 정부가 일단은 5천억 원 이상의 규모의 자금을 조성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즉 위기 대응의 비상 계획이죠. 이 점검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위기라고 좀 보실까요? 글쎄요, 이 경제 위기는 국내적 위기하고 국내적 요인 또 국외적 요인이 같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국외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마찰, 통상전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지금 이란의 제재로 인해서 석유값이 매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감을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 무역이나 또는 통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한 마찰적 요인이 크다.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위기적 요인인데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 그러니까 소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내적 요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통적 제조 분야인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사업이 계속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요. 철강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이외에는
수출 산업 전체가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업이나 그 자영업자 분야에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물건을 회사가 만들면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약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그 재정에 당분간은 재정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금년도 그 내년 예산이죠. 이번에 다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당분간은 소비와 그 투자를 이끌어가는 좀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증시의 당면에서 개입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투입이 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도 소위 IT 벤처 분야 이후에 우리가 그런 분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또는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좀 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맞물렸을 때 저는 한국 경제가 다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 도약할 수 있는 조금 더 경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조건에서 좀 나름의 이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경제 투톱 김동연 부총리와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라서 청와대 쪽에 확인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여권 관계자로서 그 얘기를 할 만한 몇 분한테 확인했지만 아무도 그런 거에서 말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는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사람이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이게 그건 자꾸 일종의 갈등설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로 상징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낙수 경제 효과론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요즘 얘기하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상징적으로 두 분을 대비시켜서 마치 정부 내에 정책 갈등이 높고 장하성 실장이 낙마하면 다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지는 거죠. 또 반면에 김동연 실장이 낙마하게 되면 정부가 이 여론을 무시한 채 소득주도 성장만 끝나가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이 자꾸 여론몰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현안으로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진행 중인데 한국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지금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하고 딜도 안 하겠다라는 게 또 여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견도 내셨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특별재판부 설치는 잘하신 것처럼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새로운 국회가 이걸 법을 만들고 나면 역시 관련 법관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요. 그리고 이건 별도로 어떤 법원 밖에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한 65% 이상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현재 사법농단 사건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관련 야당들, 그러니까 현재 특별재판부에 동의한 야당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연루 판사들이 다시 이 판사로서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여론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나 이런 것들은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랄까요? 뭐 고려되는 요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